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계약법을 하겠습니다. 계약법 요 책에 보시면 498페이지, 497페이지 계약법. 다음 편에 나오는 민사특별법은 3월달 중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자, 계약법에서도 10문제 나옵니다. 계약법에서도 10문제 나오는데 책을 조금 살펴보니까 조금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혼자서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강의해드리는 제목 기준으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계약은 첫째, 계약 성립이 시험에 하나씩 잘 나와요. 성립했냐 안 했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청약과 승낙으로서 계약이 성립해요. 교차 청약도 있고 의사실현도 있는데 그거는 뭐 지문 하나 깜밖에 안 되고,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거, 성립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계약의 종류가 있어요. 계약의 종류. 요거는 그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상무계약하고 유상계약하고, 상무유상계약 요걸 꼭 구분하셔야 돼요. 상무계약하고 유상계약 요걸 꼭 구분하셔야 돼요. 계약의 종류 한 번씩 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상무계약 안에서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채무가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주는 것은 같이 주고받자, 그래야 공평하지 않냐, 요 말이거든요. 그게 말로 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에요. 이건 늘 시험 나오거든요.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인게 있고 아닌 게 있거든요. 동시이행의 항변권. 요 파트는 꼭 공부해야 되고요.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에 주고받을 때 같이 주고받자 이 말인데, 중간에 채무가 없어져 버렸다. 약속은, 계약은 되어 있는데 중간에 채무가 한쪽이 없어져 버렸다. 상대방 채무는 그대로 있는가 없어지는가,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두 채무가 있다가 하나가 없어졌다, 하나는 어찌 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채무자에게 잘못이 없으면 위험부담 문제고요.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이에요. 이 부분을 꼭 공부하셔야 돼요. 위험부담 문제도 한 문제 정도 내고요.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요 문제도 시험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거는 반드시 나온다 생각이 되지. 위험부담. 그럼 지금 여기 적힌 것만 해도 벌써 5문제 아닙니까? 제목만 해도요. 이 제목들은 꼭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 더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고 파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내가 돈 줄 테니까 물건은 우리 부모 집에 갖다 줘라, 이해됩니까? 배달하는 곳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부모가 받겠다 하면 그쪽으로 갖다 주라.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그건 자유니까. 이런 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계약이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 이것도 복습하실 때 이 제목을 꼭 복습하세요. 이 제목을, 요 지금 적어 놓은 거냐, 요런 제목을 공부하셔야 돼요. 6문제 됐죠? 6문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계약에서 시험 잘 나오는 게 이제 계약금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 요것도 거의 99% 나오면 되고, 계약금 계약. 아주 해마다 잘 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매 일반적인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담보 책임이 문제예요. 담보 책임이. 담보 책임이 종문이 이만큼인데 한 문제 낸단 말이에요. 양이 많아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래도 몇 가지만 나중에 공부해 두시면 돼요. 어쨌든 계약금 계약을 꼭 공부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에 들어가면 교환이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임대차 들어가게 되면 그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이게 시험 제일 잘 나와요. 여기서는 뭐가 주로 문제되는가 하면 그 건물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게 시험 1순위였거든요. 출제 빈도로 보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요거 때문에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임대차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이거 전세권에서 한번 봤는데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거의 뭐 전세권에서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게 있어요. 필요비하고 유익비, 비용 상환 청구권. 이것도 임대차에서 무시 못해요. 출제 빈도가 제일 많았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걸 같이 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묶어서 한 문제를 낸 적도 있다니까. 두 문제 정도 내고 싶으니까 이거 한 문제 같이 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동의 있는 전대차 아니면 동의 없는 전대차, 무단 전대차, 이게 한 번씩 시험 나와요. 이게 이 자리가. 임대차만 해도 보세요. 제가 지금 적어준 부분만 해도 세 문제는 기본 거론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은 11문제까지 가능한데요. 교환까지 하면 12문제까지 가능해요. 그 중에서 10문제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범위는 딱 감을 잡고 계약편 앞부분에 메모지 하나 딱 붙여놓고 이렇게 읽으실 때 다른 데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립이 뭔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종류, 상무하고 유상 요 두 단어를 꼭 공부해야 돼요. 정말인데요. 동시행의 항변권 요건 양을 판례도 있습니다. 판례를 꼭 공부하셔야 돼요. 위헌부담 원리를 꼭 알아야 되고 계약 해제가 사실은 여기서 제3자 보호 조항이 있는데 해제와 제3자 이 효과, 해제 효과에 가면 중요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반드시 시험 나오고 계약금 계약 이렇게 하시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비용 상환 청구권, 동의 있는 전대차, 없는 전대차 이렇게. 담보 책임은 내용이 많아요. 이만큼 긴데 한 문제 나오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안에 담보 책임 안 내고 이렇게만 내도 10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서 497페이지 첫째 줄 1번입니다. 첫째 줄에 보시면 계약은 뭐 하여야 된다? (497페이지) 첫째 줄. 계약은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줄 있죠. 이 말이 로마 갈로 안에 그 영어가 아니고요. 라틴어입니다. 팍타, 준트, 세라반다 해가지고 로마법입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계약 두 사람이 합의해서 계약한 거니까 서로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계약은 지켜야 한다. 그럼 2번의 첫째 줄 보세요. 계약이 뭐냐? 계약이 뭐냐?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치.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 합자하고 요 의자하고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합의. 예. 계약이 뭐라고요? 합의다. 나머지 제일 밑에 제목 보세요. 계약은 자유다. 계약 자유의 원칙. 다른 말로 하면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자유의 내용이 뭔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네 가지 적어놨잖아요. 체결할 것, 상대방 선택하는 것, 내용 결정하는 것,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 전부 자기 자유예요. 다만 지 혼자만 자유가 되가 아니라 상대방도 합의가 돼야 되겠죠. 그냥 할 거냐 말 거냐, 누구하고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내용을 할 거냐, 다 자유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자유니까 합의가 일치가 돼야 되겠죠. 일치. 그게 의미가 있고요.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약관은 놔두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50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법 조문이 있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요 세 가지 법 조문이 있죠. 요거 옆에 묶어서 딱 읽으십시오. 요거는 한 10번 써보시는 게 좋아요.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교환, 임대차. 법 조문 3개.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 쓰는 거예요. 임대차는 차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그 차이밖에 없는데, 매매, 교환, 임대차 3가지를 묶으라는 말이, 그게 유상계약이에요. 상무계약이고, 상무유상계약이라. 그럼 제일 밑에 이제 상무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 상무계약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첫째 줄에 있습니다. 상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관계, 그거 한 줄만 하면 돼요. 2줄 할 필요도 없어요. 서로 대가적 뭘 부담한다? 채무. 그런 계약을,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상무계약이라고 그래요.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한다. 대가적 채무 부담. 마주보는 채무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쪽에서도 채무 부담하고 이쪽에서 채무 부담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매매, 교환, 임대차 3가지가 있었잖아요. 금방. 그걸 여기서 풀었으면 이래요. 매도인은 무슨 채무 부담할까요? 거기 재산권 이전에 정확히 말했어요. 그 법 조문에 재산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돼 있거든. 재산권 이전하면, 구체적으로 소유권으로 하면 되겠죠. 소유권 이전 의무 맞습니다. 이렇게 되고, 매수인은 무슨 의무가 있나요? 그렇지, 대금이잖아요. 대금. 요 두 채무가 마주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게 포인트예요. 교환 계약은 뭐냐면, 서로 다른 재산권 딱 돼 있어요. 그게 다예요. 서로 다른 재산권 이전하기로 약정한 거예요. 그럼 이 매매하고 그 교환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한쪽에 돈 준다는 거 빼놓고 이건 나머지 다른 재산 준다는 뜻이에요. 그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이게 매매 계약이고, 정식명칭 기억하십시오. 매매가 아니고 매매 계약입니다. 원래는. 요거는 교환이 아니고 교환 계약이에요. 근데 줄여서 교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자꾸 교환은 맞바꾸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까지가 교환이에요. 실제로 주고받는 건 이행이거든. 이행. 그 뒤에 주고받는 건 이행이란 말이에요. 이행. 이행할 때 어떻게 하자? 동시에 주고받자. 요 말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다고. 그 앞에다 앞단계란 말이에요. 합의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이행. 그렇지. 요 구조를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놓치기 때문에 자꾸 이걸 답한다. 이쪽을 묻는데 1단계 묻는데 2단계 답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합의하고 이행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것만 해도 평생 안 까먹기만 해도 있다. 제일 잘하신 거예요. 합의하고 이행. 지금 합의하는 겁니다. 이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까지 하고 있는 거라고. 그 내용을 보니까 매매 계약은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 의무가 마주보고 있다. 교환 계약은 재산권 이전하기로 약속했다. 임대차는 뭘 약속했을까요?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약속해줬고, 차임 지급할게 이렇게 약속한 거란 말이죠. 대가 지급할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뜻이 이게 다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것만 구분하시면요 서울대학 학생보다 낫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딴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뭘 요구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청구권. 오케이. 그래서 임대차는 청구권이라고, 채권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다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전부 채권이란 말이에요. 채권계약. 근데 실제로 주고받으면 대가를 주는 셈이죠. 그러니까 유상이에요. 그러면 상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구별의 실익 보시면 요 관계 대가적 채무가 아니면 편무예요. 구별의 실익 보세요. 1번, 3번에 1번. 상무계약은 상방 채무가 서로 맞대응 관계이기 때문에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부담 문제가 성립한다. 자, 여기 보세요. 요 3번하고 4번은 어느 계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상무에서 묻는 거예요. 요거 뭐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이게 내용상. 그게 포인트. 요 3번에 1번 지문은 그대로 시험에 몇 번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 유상계약 보세요. 첫째 줄만 보면 됩니다. 계약 성립 시점에서 채권 실현할 때까지 서로 대가적 뭘 한다고요? 출연. 유상계약은 서로 대가적 출연을 한다. 출연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 재산 감소시키고 상대방 재산 증가시키는 행위. 요게 출연이에요. 요게 자기 재산 마이너스 상대방 재산 증가. 근데 이 출연이 서로 같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서로 대가적이다. 서로 대가적으로 출연한다. 출연. 이 소유권 넘어가면 돈 주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사용 권한 주는 것이고, 여기는 차임 지급하는 거고. 그 뜻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3번 보세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무슨 계약이다? 유상 계약이다. 이거 간단하게 이런 걸 낸단 말입니다. 많이 냈었어요.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주는 거예요. 사용대차는 정려는 공짜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려하고 사용대차는 뭐 그동안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거지. 이것들 때문에 이게 상무 유상 아니란 이유로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거라고 해요. 이거는 상무 아니니까 뭐라고 합니까? 편무. 유상이 아니면 무상. 편무 무상 계약이다. 이게 이렇게 많이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꼭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밑에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이 나오는데 아래쪽에 요물계약 찾으세요. 요물계약. 낙성이란 말은 청약과 성낙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여기 보세요. 청약과 성낙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글자책에 적게 적은데요. 요 글자 갖다 붙여보세요. 낙성.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말도 안, 엄청 쉬운 거예요. 글자 2개 붙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요물 계약은 청약과 성낙만으로 안 되고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물건의 인도를 요한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이 글자 보세요. 여기 요자하고 요 물자하고 갖다 붙여보세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한글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청약 성낙 플러스 뭐도 필요하다. 물건 인도도 필요하다. 이게 요물 계약이에요. 요물 계약은 계약금 계약이 있어요. 계약금 계약. 요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계약금 계약.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고 계약금 주기로 한 금액 반드시 지급 다 해야 돼요. 그래야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이다. 시험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 동그라미 2번에 계약금 계약 하나 얘가 있네요. 예, 그거 하나 정도만 받으시면 되고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자, 오른쪽 페이지 2절 제목이 뭡니까? 성립 나왔죠. 성립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딱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각형 1번 객관적 합치 플러스 주관적 합치, 그거예요. 그거 공부하셔야 돼요. 그 자리를. 객관적 합치는 계약이 성립하려면 내용이 합치가 돼야 되는데, 합의가 돼야 되는데, 뭐가 합의돼야 되는가? 두 가지예요. 계약 내용이 일치해야 돼. 내용 일치. 그 건물을 얼마에 사겠다 이렇게. 누구 걸? 그건 주관적 일치. 당사자 일치. 당사자가 일치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뜻해요. 객관적 일치, 주관적 일치. 사람 기준으로 하면 주관적 일치라고 말하고요. 사람 이외의 것들은 객관적 일치라고 해요. 물건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합치라는 말은 계약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 그 뜻이고요. 플러스 주관적 합치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 매수인이 일치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갑의 것인데 을이 판다?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1번 뭐 그림 판매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사겠다고 했다. 이 불일치거든요. 이런 내용들. 1,000만 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을이 아니라 병이 사겠다 이렇게. 당사자가 불일치한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합의는 모든 사항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계약의 본질적 구성 부분이나 중요 사항에 대하여 합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정도만 해도 합의가 되었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3번.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가? 아니다.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이 있으면 충분하다. 이 문장 시험 제일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 3번 판례. 그 다음에 4번. 행위자가 타인 이름으로 계약했다. 딸이 엄마 이름으로 계약했다. 상대방이 볼 때 이 도대체 누가 계약 당사자입니까? 딸입니까? 엄마입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행위자, 딸, 명의자, 엄마 중 누가 당사자인가? 행위자 상대방 의사가 일치하면 포인트 그거예요. 행위자가 딸이 계약할 때 상대방하고 계약 당사자는 엄마입니다 하면서 계약은 작성은 내가 하지만 엄마가 당사자입니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명의자죠.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행위자와 상대방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결정해야 됩니다. 판례 그대로 시험 나왔던 내용입니다. 합의가 안 되어 있으면 불합의인데요. 계약이 불성립이에요. 불성립이면 거기서 끝이에요. 유효도 아니고 무효도 아니고.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제목 청약과 성락에 의한 성립. 청약과 성락으로서 내용이 일치되면 계약이 성립하거든요.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시험에 낼 만한 자리들이다. 근데 금방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들도 금방 객관적 일치, 주관적 합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 자, 청약은 여러분 첫째 줄에 보시면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라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청약 1번에 보시면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 표시여야 한다.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물건 3만 원입니다. 정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물건 팝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건 청약의 유인이에요. 내 말 이해됩니까 지금? 백화점에 들어가서 가격이 딱 붙어 있으면 그게 청약이에요. 진열해 놓은 상품은. 근데 가격 안 붙여놨다.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살라면 오세요라고 하는 청약의 유인이란 말이에요.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약의 유인은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 청약의 상대방이 누군가? 특정인에게 해도 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해도 돼요. 신문에 광고 내도 되니까 TV 광고해도 되고.
온라인 광고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첫째 줄 도달한 때입니다. 도달한 때. 그게 지금 의미가 있고요. 그 밑에 문장 보시면 법 조문 527조 보세요. 계약의 청약은 도달 후에는 이래 처리하지 못한다. 도달 후에는 이 단어를 이 저자가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어요. 원래 법 조문은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더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도달 후에는 처리하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청약할 때 답할 기간을 정해서 청약해야 되는가, 기간 안 정하고도 청약할 수 있는가, 이 조문이 두 개가 있어요. 바로 밑에 528조가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이고요, 529조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예요. 승낙기간 정했을 때는 그 기간 안에 승낙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계약 성립하고, 승낙기간 안 정했을 때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해야 돼요. 그게 한번 시험에 나온 거예요. 상당한 기간 내에. 법 조문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 밑에 설명문은 거의 같고요. 오른쪽에 승낙입니다. 자, 오른쪽에 승낙은 제일 밑에 보십시오. 이게 승낙은 청약 내용과 일치해야 돼. 요 말이 하나 들어가는 게 좋은데 안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 2번 제목이 승낙 상대방은 누구냐? 특정의 청약자. 아무에게나 승낙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청약자에게 승낙해야 돼. 아까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 해도 된다 했잖아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 다음 3번에 1번. 청약에 대해서 변경을 가한 승낙을 했다. 예컨대 이렇게 판다고 했는데 9천이면 사겠다. 이렇게 말하면 원청약 거절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원청약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한 것을 본다. 마지막 문장 보시면 돼요. 마지막 문장 제일 밑에 줄. 원청약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팔겠다고 한 사람이 9천에 팔겠다고 하면 승낙이 되는 거겠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갈로 3번 보세요.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계약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통보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오는데, 그러면 승낙자가 승낙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청약 승낙 자유이기 때문에 청약자가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도 승낙자가 승낙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시험에 한 번씩 나왔던 자리고요. 그 다음에 4번의 1번 승낙 기간을 지나서 연착되었다. 1번이 통상 연착이고 2번은 사고로 인한 연착이에요. 자, 요겁니다. 요 기간 안에 도달해야 되는데 늦게 보내가지고 늦게 도달했다 요 말입니다. 여기 1번 통상 연착. 연착되면 원청약은 소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착된 승낙도 효력이 없어요. 다만 우리 법이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청약자가 새로운, 그래 그렇게 늦게 답해, 앞에 건 다 이미 소멸되어 있고 뭐 그래도 네가 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내가 하겠다고 할게,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네, 조금 전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금액을 바꾸어 가지고 승낙했다. 변경을 가한 승낙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요거 법 조문을 꼭 보세요. 그럼 끝에 이게 이런 게 원래 눈에 잘 안 보여요. 앞에 이런 것만 잘 보이지, 세자만 보이지, 볼 수 있다고 본다고 구분이 잘 안 돼요. 한번 조문을 꼭 보셔야 조문. 해설문보다도. 그 다음에 이제 사고로 인한 연착은 요 뜻이에요. 과거에는 시험에 한두 번 나오는데 최근에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시점에 발송을 한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정상적이면 도달할 수 있단 말이죠. 2, 3일이면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발송은 미리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을 했는데 우체부가 늦게 갖다 줬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제 사고에 의한 연착이에요. 사고에 의한 연착. 이게 우체부 잘못으로 이렇게 잘 나와요. 집변 잘못으로. 아니면 배달 차량 사고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만들자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지.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승낙한 사람은 충분히 도달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미리 보냈잖아요. 답변을. 이 승낙자의 기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뭘로 만드는가 하면 사고로 연착될 때는 청약자에게 연착 통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연착되었다고 통지하라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그런데 청약자가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은 승낙자가 기대한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고로 연착된 경우는 청약자에게 우리 민법이 늦어진다. 지연 통지 의무나 연착되었다. 이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은 연착 안 된 걸로 처리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때 도달되어 가지고 계약 성립한다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독특한 게 하나 또 있어요. 이게 격지자 간의 계약일 때는 승낙 통지가 발송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래 청약과 승낙은 다 도달주의예요. 그런데 격지자 간의 계약했을 때는 청약은 도달해야 되고 승낙은 발송한 때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고로 연착되었다. 사고로 연착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연착 통지 의무가 있는데 통지 안 했다 하면 연착 안 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격지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계약 언제 성립하겠습니까? 연착 안 된 걸로 되니까 언제 성립하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발송한 날 찾아야 돼요. 발송된 날짜를 딱 찾아야 돼요. 요걸 몇 번이나 시험 낸 거예요. 요것 때문에. 격지자 간의 계약일 때. 요런 구조였는데 이게 한 번씩 나오는데 지금 나온 지 좀 오래되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문장들은 그냥 하나씩 막 낼 수가 있어요. 지문 5개 만드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냥 5 지문 만들면 돼요. 청약 내용과 승낙 내용이 일치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붙이거나 연착된 것들 새로운 청약으로 보거나 볼 수 있다는 거. 마지막에 사고로 인한 연착은 통지 의무가 있는데 통지 안 하면 연착 안 된 걸로 본다. 계약 성립한다. 격지자 나오면 또 하나 승낙 통지가 발송된 때다. 이렇게 하시면 이걸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연습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보시면 전부 기출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른쪽에 5번은 우리가 다 한 거네요. 연착이고 변경을 가한 승낙 2가지 나오고 격지자 나오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의사 실현이라는 게 있어요.
3번 문장 한번 봐보세요.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입금하겠다고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수령한 돈을 받아 확인을 했다. 예, 얼마 맞습니다. 하면 예금을 승낙합니다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때 벌써 계약이 성립합니까? 그때 벌써 예금 계약 성립한 거다 이 말이에요. 별도 의사표시 없어도 돈 맞습니다. 얼마 맞네요. 이렇게 하면 벌써 계약 성립한 거란 거죠. 그런 것도 이해가 되고요. 그 판례가 있으니까 제가 불러드린 건데 그런 것도 맞고 입금하겠다고 돈 1,000만 원 갖고 와서 건네주니까 1,000만 원 맞네요. 이러면 벌써 입금됐다 그래 이 말이지. 예금 계약 체결됐던 거다. 통장에 적든 안 적든 이해되시죠? 그 뜻이에요. 승낙합니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 주차장에 주차 탁 시키면 주차 계약 벌써 탁 성립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냥 나중에 시간표 하나 딱 들고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게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이. 그게 법 조문 보시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승낙 통지가 법 조문 제로 위에 있습니다.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때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알았을 때가 아니고 그런 사실이 있을 때 그냥 바로 계약 성립하는 거라는 거죠. 제일 밑에 교차 청약은 우연히 청약했는데 내용이 일치된 거예요. 교차 청약은 서로 청약했는데 내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뒤에 도달된 걸 승낙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문 하나 깜밖에 안 돼요. 내용이 그게 달아서. 이거 보시면 청약과 승낙 이 이야기가 늘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앞에서 했는데 상무계약하고 유상계약 이것도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계약 종류예요. 이게 종류. 특히 이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앞에 한 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나중에 시간 날 때 좀 하고요. 조금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어디를 보는가 하면 520페이지 보세요. 동시행의 항변권 나옵니다. 자, 요 그림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봐보시면 합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해요. 매매 같은 경우는 서로 두 채무가 이렇게 탁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잔금 받을 때 하고 소유권 이전 서류 줄 때는 이때는 무슨 식입니까? 요거는 체결 시점이고 체결 시에 계약 성립한 거고 요거는 이행기에 가면 서로 주고받는 시점에 가면 같이 주고받자. 요게 뭐예요? 요게 동시행이에요. 요 단계 동시행. 그럼 요 시점은 뭐냐? 요 시점 두 채무가 이렇게 그대로 존속 중이잖아요. 계약 중이잖아요. 계약 중. 계약이 살아있는 동안이잖아요. 요거는 태어났고 요거는 끝나는 시점이거든. 그 중간이단 말이죠. 요걸 문장으로 뭐라 할까요? 계약 체결 후 이행기 전에 됩니까? 첫째, 체결 시. 두 번째, 계약 체결 후 이행기 전에. 세 번째, 이행기. 이 세 개를 꼭 기억하십시오. 3단계. 문제 나오면, 계약법 문제 나오면 이거 언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점인지 이 시점인지. 그 다음에 뭐 이행기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주긴 줬는데 넘은 걸 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새 물건이 아니고 헌 걸 갖다 줬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가 좋아합니까? 바꿔내라, 새 거 내놔라 하잖아요. 이게 담보 책임 문제가 생겨요. 담보 문제가 생기는데 1단계 문제인지 2단계 문제인지 3단계 문제 이게 중요하다. 지금 여러분 이 책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지금 520페이지 제일 위에 제목이 뭡니까?
동시행의 항변권 아닙니까? 요 시점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요걸 이 상황을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1단계, 2단계 지나서 3단계 때 이야기다. 그 다음에 요 단계 때는 요걸 조금 이따 수업하면 되고요. 요 단계 때는 요 채무가 있는데 서로 마주보는 채무가 있다. 그래서 무슨 계약을 합니까? 그렇지. 요 때 문제란 말이에요. 상무계약 1대 문제란 말이에요. 상무계약인데 여기 하나가 건물 팔기로 했는데 건물이 불타고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시점에 없어졌거든. 여기 이게 불능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어느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었다. 그럼 요 채무는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예컨대 갑은 못 주게 되었다. 어른 채무는 이행해야 되냐, 이행 안 해도 되냐, 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한쪽이 채무가 없어졌는데 한쪽 채무는 어떻게 되노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한쪽 채무가 없어졌다. 요까지가 후발적 불능이에요. 그럼 상대방 채무는 어떻게 될까? 이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후발적 불능일 때 원인 따져야 돼요. 원인. 건물 사고 팔기로 약속해서 멀쩡하던 건물이 왜 이 시점에 와서 없어지냐 이 말이에요. 왜 불탔냐? 매도인 네 잘못 아니가? 수사해보자. 해보니까 매도인이 불을 너무 많이 떼가지고 불탔단 말이에요. 자, 건물 인도 의무 지고 있는 매도인을 뭐라 할까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어떤 거래가 딱 나오면 어떤 채무가 불능이 되었다 하면 그 채무의 채무자가 누구냐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건물 인도 의무니까 매도자 아닙니까? 매도인이 채무자거든요. 채무자의 상대방은 누굽니까 그러면? 매수인이죠. 이것만 알면 돼. 나는 이거 어릴 때 이거 찾는데 3년 걸렸습니다. 채무자 찾는데 3년 걸렸다니까요. 채무자가 누군지 안 나타나 있어요 책에. 채무만 나와 있고 채무자가 안 나와 있어요. 그놈인 건 몰랐지. 아주 어릴 때 3년 걸렸습니다. 과장하면. 그러니까 모든 채무자 다 찾아지더라고요. 채무를 찾으니까 채무자가 눈에 보인다. 건물 인도 의무 기준을 하면 매도인 아닙니까? 그죠? 그럼 채무자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상대방은 그럼 매수인이잖아요. 오케이. 반대 상대방.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교환계약도 X 건물과 Y 토지. X 건물이 멸실되었다. 채무자 누굽니까? 건물 주기로 한 사람. 그러면 상대방은 누굽니까? 토지 주기로 한 사람. 이렇게 딱 나온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안 봐도 탁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계약이 다 그렇단 말이죠. 원인이 채무자 기책 사유로 채무자 잘못이다. 후발적 불능되었다. 그러면 이게 채무불이행이에요. 자, 이게 무슨 문제라고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되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는가? 계약 해제하고 해야 되고 아니면 손해배상만 해도 청구해야 돼요. 이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문제에서 채무불이행이냐 아니냐 이거부터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례가 탁탁 나오면 이게 채무불이행 문제구나 아니구나 탁 감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채무불이행이면 뭘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그 전제가 채무자가 잘못했다. 기책 사유로 이 말은 고의과실로 번역하면 이 뜻이에요.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이 뜻이에요. 더 줄여서 이렇게 잘 냅니다. 아니면 실수로 이렇게 내기도 말 바꾸기도 하고요. 기책 사유 찾아내야 돼요. 채무자 잘못했다 이걸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말을 적어놔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다? 채무불이행 문제다. 오케이, 이거 까먹지 마세요. 채무자 잘못으로 집이 불타서 못 주게 됐다. 매도인 잘못으로 집 관리 잘못해가지고 불탔다. 못 주게 되었다. 채무불이행이다. 자, 그런데 옆집에서 부부싸움 해가지고 프로판 가스 터뜨려가지고 우리 집까지 다 타버렸다. 그래서 건물 못 주게 됐다. 매도인이 못 주게 됐다. 이거 어차피 불능된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못 주게 됐다. 집이 다 내려앉아 버렸거든. 불타가지고 전수돼 버렸다.
채무자 기책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채무자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3자 잘못이다 하시겠어요? 채무자 아니다가 중요해요. 사실은 반드시 제3자인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천재지변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지진도 시험 냈고 태풍도 시험 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후발적 불능되었다. 후발적 불능이 되었다. 그럼 이거는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이게 위험부담이란 말이에요. 이게 위험부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요 공식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일로 가야 될지 일로 가야 될지 구분 못하고 가면 답을 못 찾아낸다니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1년 쪽쪽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찾아냈겠지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 문제인지 꼭 찾아내야 된다고요. 여기 조문 두 개 있어요. 537, 538.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예외예요. 이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여기는 보세요. 여기 계약 해제 나오잖아요. 이거 시험 다 낸다 했잖아요. 이거 내고 시험 낸다 했잖아요. 요 틀을 먼저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이 틀을 모르고 하면 뒤에 가는 우리 외울 게 왜 이리 많노 이랍니다. 뭐 하려고 머리 아픈데 그거 외우고 있습니까? 요것만 딱 알면 그 길로 가면 되는데 이제 글도 길이거든요. 길 잘못 들었으면 못 찾아가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 제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외울 때 뭘 기억하셔야 돼요? 요 두 글자는 기억하셔야 돼요. 전제 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오케이. 제일 시험 낸 게 쉬운 게 원시적하면 틀린 거죠. 언제 이야기입니까? 체결 후 이행기 전에. 요 말을 시험에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요 말은 뺄 수가 없는 거거든. 요 말은 뺄 수 있어. 요 말은 뺄 수가 없어. 넣어줘야 돼. 그래야 이 사건이고 요렇게. 또 여기서도 요걸 넣어줘야 돼요. 이걸 안 넣어주면 이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시험 지문에서. 아무리 생략해도 요건 넣어줘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쪽이다 구분부터 시작하고 들어간다니까. 이걸 꼭 공부하셔야 된다니까. 자, 조금 있다가 동시행 보도록 합시다. 예.